1047페이지 제일 마지막 시작하는 패러그래프. 이 완벽한 공화국 이념이라는 이 글을 한번 분석적으로 한번 보자고. 완벽한 공화국의 이념에서 휴문 국가의 방대성으로부터 오히려 절대 권력과 다수의 횡포를 분쇄할 수 있는 자유의 여유 공간을 도출하고 대국이 더 용이하게 전제주의에서 해방된 민주국가가 될 수 있고 또 민주국가로 오래 존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작은 공화국이 대내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일 것이다. 모든 일이 치자들의 눈 아래 들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은 공화국은 외부의 큰 힘에 의해 쉽게 정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휴문, 큰 공화국과 작은 공화국 둘 다의 모든 이점을 지닌 거대한 연방국가를 기한한다. 그리하여 휴문, 민주정은 소국에서나 가능하고 대국은 반드시 군주정을 해야 한다는 유럽의 오랜 정치 철학적 공리를 과감하게 깨부수고 방대한 나라 미국의 민주공화정을 수립한다면 이 공화정이 지속 가능성이 가장 큰 공화정체라고 단언한다.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 광대한 국가에서 공화적 헌정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도시에서보다 더 어려울지라도 일단 형성되고 나면 소동이나 분파 없이 그것을 제일하게 보존하기가 더 수월하다. 대국의 원대한 부분들이 자유 헌정의 어떤 계획 속에서 서로 결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도시는 동일한 헌정 개념에 쉽사리 합치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재산이 균등해 자유를 선호하게 되며 거주지가 서로 가까워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도시에서 공화국의 수립을 수월하게 만드는 동일한 사정이 그들의 헌정 체제를 보다 취약하고 불확실하게 만든다. 민주주의는 소란스럽다. 인민들이 아무리 투표나 선거에서 작은 부분들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을지라도 도시 안에서의 그들의 근접한 거주지는 늘 대중적 조류와 시류의 힘에 아주 민감하다. 큰 헌정 체제에는 첫 선거나 공화국의 첫 구성에 1차로 입장하는 하급 인민들로부터 모든 움직임을 지휘하는 고위 행정장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세련시키기에 충분한 공간적 범위와 여지가 있다. 동시에 부분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서 흉계나 편견 또는 열정에 의해 부분들을 화급하게 공익에 반대되는 조치로 몰아넣는 것은 아주 어렵다. 휴문, 미국의 민주공화국을 작은 공화국들의 거대한 연방체제가 단지 안보를 위해 결속해야 할 소극적 체제가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할 적극적 체제로 설계하고 있다. 미국은 그대로 지금 주두로 연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주들은 이제 완전한 자기들의 눈 아래에서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나라들이라면 그걸 다 합친 나라는 거대하죠. 그런데 단순히 안보 문제만을 위해서 연대해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속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연대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자. 반면 휴무로부터 작은 민주공화국의 연방체제 아이디어를 가져간 몽테스키웨는 그리고 흉과 몽테스키웨로부터 이 아이디어를 가져간 루소는 오래 존속 가능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영토 방위를 위한 소극적 연방제 민주공화국을 기한했다. 제임스 메디슨 거기까지 논쟁을 이제 확대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여기서 다 끝낸 거예요. 제임스 메디슨과 방대한 민주국가 미국의 건국. 방대한 민주공화국은 건국하기 어렵지만 일단 건국되면 나라의 광대함과 방대함 덕택에 시민들이 대중적 조류와 시류의 힘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대국을 휘어잡고 소수파의 자유를 유린할 다수파의 형성과 다수의 횡포와 전제도 불가능하고 이런 흉계를 꾸미기도 어렵다. 그리하여 방대한 광역국가의 민주주의는 그 방대성 덕택에 오히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이다. 자, 대부분 사람들은 미국의 헌정체제와 미국의 민주주의는 로크의 사상과 몽테스큐의 상권분립이 거기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성립한 걸로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토마스 제페슨의 편지나 그들의 아이디어나 그걸 보면 아주 명백하게 몽테스큐와 로크를 비판을 해요.
몽테스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그가 민주주의를 몰랐다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고, 대귀족을 위한 반동적인 사상가였거든요. 상권분립은 영국의 체제를 기술한 것이지 그가 창안한 게 아니라고. 영국은 그렇게 상권분립 상황에 있었고, 근데 70년이 지난 명예혁명이 70년, 80년 가까이 된 그런 시점에서 그 명예혁명 시점에 그런 영국을 이상화해가지고, 명예혁명은 다른 말로 분석에 들어가면 대귀족이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소귀족도 다 내팽개 쳐버리고 대귀족이 자기들하고 종교적인 관점이 맞지 않은 왕을 추방한 거거든요. 제임스 2세는 카톨릭이었고 자기들은 그 성공회도였어요. 이들은 두의 종교 세력을 적대시했는데, 하나는 카톨릭과 다른 하나는 청교도들이었다고. 쫓겨난 자들은 미국으로 이제 가버린 거고, 청교도 혁명에서는 청교도가 이겼지만 이제 패배해버렸기 때문에 왕정 복고가 되면서 대귀족들의 손아귀에 권력이 들어가 있었는데, 왕이 권력이 더 센지 대귀족이 센지 애매한 상황이 한 20년이 지나가요. 그 싸움이 치열하죠. 두 왕과 두 세력 간에, 그 대귀족 간에. 대귀족들이 열세를 불러들여가지고 외국 군대인 네덜란드 군대를 불러들여서 자기 나라 왕을 친 사건이 명예혁명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대귀족이었던, 스스로 대귀족이었어요. 몽테스키에가. 프랑스에서 대귀족의 권한이 계속 줄어드니까 지방에 있는 프로방스에 있어서 거대한 영지를 가지고 있던 대귀족들의 권한이 없어져 가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영국을 동경하면서 영국의 권력분립 체제를 찬양하는 거예요. 의회 권력은 완전히 대귀족의 손아귀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의회를 만들어서 크게 큰 권력을 먹고 싶은 그런 감정의 표현이었는, 그걸 예리하게 메디슨이든 토마스 제퍼슨 꿰뚫어보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미국을 건설하는데 가장 큰 장애로 여겨요. 몽테스키에를. 그다음에 이 존 노크의 사상에는 어떤 위험한 사상이 들어있었냐면,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동하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제 권리 있잖아요. 권리를 싹 박탈당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회 상태로 들어가자마자 모든 권력을 사회에 위임해버리는 걸로. 개인의 자녀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헌법은 바로 그 자녀 권력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어떤 권리들을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권리는, 더 큰 권리는 자연적으로 개인에게 남아있는 걸로 보고, 그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권리, 혁명권은 인민에게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통치를 잘못하는 경우 왕을, 정부를 뒤엎을 그 권리는 여전히 백성이 가지고 있는 걸로. 그래서 아예 그런 똑같은 표현, enter into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enter into the society, 사회로 들어갈 때 그런 권력을 다 내주게 된다, 이런 그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라고 헌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버지니아 헌법에. 사회로 넘어갈 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와 행복에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그대로 간직하는 걸로, 그렇게 버지니아 헌법에 있어요. 이 관련해서는 여기서 지금 다룰 수가 없을 만큼 내가 간단하게 지금 그래서 써놨는데, 그 책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사회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엄청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어요. 이 완벽한 공화국 이념이라는 그 글도 잘 분석되어 있고, 이 메디슨이나 토마스 제퍼슨의 그 생각들도. 그러니까 또 종교 자유에 있어서도 존 노크는 카톨릭과 기타 무신론자의 자유는 인정하지 않아요. 관용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쳐넣는다고. 근데 지금 그 존 노크의 사상을 그대로 오늘날 그대로 갖다가 실현하면 어떻게 되죠?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무신론자 엄청 많죠. 다 감옥 가야 되고, 중남미는 다 카톨릭이죠. 그리고 스페인도 카톨릭이고, 프랑스도 카톨릭이고, 다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토마스 제퍼슨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노크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를 넘어가야 된다.
명확하게 비판한다고. 명확하게. 노예제를 찬성하고 있었고 노예주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존 노크가 아주 이중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 노골적인 측면, 그러니까 유선적이지 않은 측면에서는 몽테스큐가 존 노크보다 좀 나아. 노골적으로 귀족의 권력을 요구했으니까 그 시대에 벌써 아니 뒤늦게 뻔뻔하다 우리 아침 뻔뻔하다. 자, 미국의 국부들에 속하는 존 제이, 알렉산더 해밀턴, 메디슨은 몽테스키유의 삼권 분립론과 더불어 휴메의 방대한 민주국가로를 중시하고 북미 연방국가의 헌법을 기한할 당시에, 즉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신문에 푸블리우스라는 공동 명의로 기고할 당시 자기들 이름을 안 쓰고 세 사람이 다 푸블리우스라는 필명으로 글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이들이 발표한 모든 글을 모은 그 모음집을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라고 불러요. 이것은 이 글들은 미국 헌법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져요. 그러니까 미국 헌법에 논란이 있으면 이들의 글을 읽어서 거기서 해석을 짜내서 이제 헌법 재판을 하고 그러거든요. 엄청 중요한 문서죠. 그러니까 자, 휴메의 완벽한 공화국의 이념 논문을 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작업했다. 특히 제임스 메디슨은 휴메의 방대한 민주적 연방국가론을 활용해 국가의 방대성을 다수의 횡포와 전제 정치를 막는 유일한 해법으로 보고 미국 헌정체제의 밑그림을 민주적 연방국가로 기한했다. 휴메의 근대민주주의론이 미국이라는 방대한 나라에 실제로 적용되어 실현된 것이다. 이로써 19세기의 유럽 백성들은 미국 민주주의를 지표로 삼아 봉건주의를 이기고 세계 인민들은 20세기에 파시즘, 나치즘과 각종 파쇼 독재, 그리고 공산 독재를 이기고 21세기의 민주주의를 구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 단 한 편의 글, 휴메 한 편의 글이 이러한 큰 세계사적인 파장과 긍정을 가져왔는데 그 한 편의 글이 밑받침 그 근저에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는 방대한 나라의 그런 절제와 평온과 자유였다. 자, 방대한 나라 미국이 민주국가가 아니라 러시아 같은 군주국가였다면 20세기 세계사는 아마 소련 영향 아래 보편적 공산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중국의 상공업적 번영과 휴메 자유상공업론, 유럽의 상업경시 전통과 휴메 중국 상본주의의 수용. 휴문 시민자유론에서 상본주의는 농본주의와 대치되는 말이에요. 중국은 농본주의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 상본주의도 같이 추구했다. 우리나라에서 이 두 개의 양본주의 두 개를 다 본위로 본 사람은 최초로 그걸 본 그런 사상을 가졌고 그걸 정책화한 사람은 정조예요. 1791년에 신해 통공이라고 그러죠. 자유상공업을 인정한 거. 그 유기전과 시전 상인들에 의해서 금난 정권이 작동하고 있을 때는 누구나 자유롭게 상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롭게 하면 다 감옥 갔다고. 그들이 찔러 맞춰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 저항하면은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유기전이 6개의 품목을 다루는 유기전의 금난 정권을 제어하고는 그런 시전들의 금난 정권을 싹 없애버린 사람이 정조예요. 유기전은 이제 왕실의 물건을 대는 특화된 기능만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상인들에게 별 해를 주지 않아요. 근데 여기저기 자기들이 기득권으로 그 전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행상들을 못 오게 하고 또 순회에서 파는 것을 못 오게 하고 아무 데서나 터잡고 물건 파는 걸 못 오게 하고 막 그러면은 상공업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1791년에 신해통공은 영국이 자유상업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무려 한 60에서 70년 빨랐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써봤자 소용도 없어요. 그건 책이고 현실이 될 때까지는 우리보다 60, 70년이 늦은 거예요. 네? 자. 서구에서 상업을 국가의 중대사로 여기는 전통이 전무했고
상업을 중시하는 사상이 극동에서 유래되었음을 확인한다. 유럽에서 교역은 상업을 중시하는 것은 늑공뜨나 이런 사람들이 분석하는 것은 상업이 중시되고 멸시당하지 않고 경시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귀족이 없어야 한다 이거야. 귀족은 노동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게 장사치처럼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명예로 알기 때문에 그런 귀족주의 문화가 정서가 미만에 있는 한 이 장사나 상업 정신은 늘 홀대받게 되어 있다 이거지. 부끄러운 일로. 근데 중국은 귀족이 없잖아. 상인의 아들이 과거 시험을 봐서 만다른이 되고 만다른이 아들이 공부 못하면 또 상인이 되고 이게 농민이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명나라 초기에는 그 이전의 귀족제적인 사회의 영향으로 상인을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명나라의 중기를 이미 넘어가서부터는 상인과 유학자는 같다고 하는 유학자가 하는 일을 유업이라고 그랬고 그들이 하는 상업이라고 그러는데 상업과 유업은 동근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과거 합격한 놈도 거기서 상업에서 나올 수도 있고 거꾸로 과거 합격한 놈 나중에 돈 투자해서 돈을 벌고 관리가 자기는 직접 상업을 하지 않았지만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또 공부를 못하는 아들을 낳으면 걔는 또 상인이 되는 거죠. 직업은 차이가 없었다. 자. 유럽에서 교역은 지난 세기까지, 즉 17세기까지 결코 국사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을 언급한 고대의 정치학 저자도 거의 없었다. 지금은 사변적 추리가들뿐만 아니라 국가 장관들의 주된 관심마저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이탈리아인들조차 이에 관한 심오한 침묵을 지켰다. 여기서 휴음은 크세노폰은 교역을 언급했으나 이것이 국가에 이로운 것인지 의심을 곁들였다고 각주로 덧붙인다. 이 상업이 뭔 이익이 되겠느냐. 그 이익 따먹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의 실학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 주장이었어요. 상업이나 돈은 농업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그 상업은 억제해야 되고 억상론이라고 그러죠. 억상 본말론. 상업을 억제하고 다 거꾸로 말했다. 무본 억상론. 본업인 농업에 힘을 써야 된다. 무본 억상론을 주장했어요. 뭐 정약용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상업을 그냥 최소 부분으로 줄이려고 그랬고 심지어 성호 같은 경우는 이 성호는 돈도 없애버리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실학자들을 근대 사상가로 보는 것은 정신 나간 놈들이나 그렇거나 무식한 놈들이 그러는 거예요. 실학자들의 책을 안 읽어본 놈들이라고. 그런 국사학자들은 실제로 읽어봐야 된다고 그걸 다. 근데 멍청해서 머리가 나빠서 다 읽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거 엄청 많이 써놨거든. 또 되지도 않는 소리를. 정약용이 엄청 썼잖아요, 많이. 근데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견폐성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려면 내 다른 한국 정치 사상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대학원에서 강의 이거 하나 해가지고 그냥 내 그 유튜브에서 그거 봐. 그냥 그 한국 정치사 근대 정치사상 뭐라고 대한제국 전후사 이런 걸 보라고. 응? 2시간만 보면 다 볼 수 있어. 2시간짜리도 있고 10시간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3시간짜리도 있고 4시간짜리 4번 하는 것도 있고 원하는 대로 거기에 샘플이 많아요. 찾아서 들으라고. 자. 근세에 광범한 상업의 중요성을 인류에게 처음 가르쳐준 것은 중국 및 아시아와 교역을 통해 이룩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라는 두 해양 강국의 거대한 풍요와 번영, 군사적 성취라는 것이다. 이 말로써 휴문 일찍이 예수의 선교사들을 중국과 동남아에 파견한 포르투갈, 스페인이라는 두 해양 국가를 통로로 중국의 상본주의가 중국에서 청대 중국으로부터 유럽으로 처음 전파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휴미 중국 상본주의를 수용했다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그가 1752년에 집필한 상업론에서 더욱 확실하게 밝혀진다. 휴문이 1752년의 상업론에 스스로
중국의 농상 양본주의 경제를 참조했음을 알려주는 단서를 남겨놓고 있다. 그는 장 프랑스와 멜롱이 1736년에 익명으로 출판한 저 유명한 상업에 관한 정치평론 제2판을 상업론의 첫 각주로 달아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각주를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근데 멜롱은 중국의 상업을 엄청 칭찬하는 책을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본 거예요. 여기저기서 정보들을 조금씩 얻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진 않았어요. 중국이 내각제인지도 몰랐고 자기 나라 역사에서 그런 찰스 2세의 그 추미론 선언이 중국서 온지도 몰랐으니까. 자, 아는 만큼은 알았어. 필요한 만큼은 알았다. 자. 멜롱의 상업에 관한 정치평론은 르콩트의 중국의 현재 체제에 대한 신비망록에 의거해 중국의 농업, 상업, 도덕, 정치 등을 비교적 면밀하게 분석한 에티엔느 드 실루에트의 중국인의 통치와 도덕의 일반 이념, 특히 공자의 저작에서 추출된 이념의 내용을 수용해 별도의 절로 중국의 번창하는 상업과 농업을 논하고 있다. 이게 농업과 우리나라 실학자들은 농업과 상업은 적대적인 걸로 봤어요. 근데 중국의 원래 유학자들은 농업과 상업은 서로 보완적이고 서로를 증진시켜주는 걸로 본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거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대부분은 농업을 중시하는 봉건주의자들이었거든. 대귀족들이라는 것은 봉토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지를. 그 영지는 상업하는 데가 아니라 상업하는 놈들이 꼴보기 싫은 농업하는 데야. 그 도시 부르주아들이 새끼들 한번 싹 밀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놈들이 모여있는 데가. 그리고 거기서 탄압받고 그러는 사람들은 주로 도시로 도망가서 자유를 얻었죠. 그러니까 도시는 하층민에게 자유를 뜻했고 반대로 귀족들에게는 거의 범죄자들을 속을 정도나 여기는 데가 도시인데 자기들의 농촌을 위협하는, 좀 먹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농업을 하는 데라 이거 자기 근본적으로는 농업 중시니까 중농주의자들이거나 농본주의자들이죠. 자. 휴문 분명히 멜롱의 이 책을 독파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중국의 농상 양본주의에 관한 정확한 지식 정보를 습득했을 것이다. 앞서 시사했듯이 휴문 중국의 자유상공업을 실감나게 묘사한 르콩트의 저작도 직접 읽었다. 나아가 그는 실루에트의 중국인의 통치와 도덕의 일반 이념을 읽었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서구 제국의 대내외 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더 자유로운 국내 시장을 가진 나라로 소개하는 뒤알드의 중국 통사도 독파했을 것으로 보다. 뒤알드가 뭐라고 하냐면 유럽에 있는 국내 시장을 다 합치고 또 나라들끼리의 국제 무역까지 다 합친 것보다도 중국 시장이 크다고 그랬어요. 뭐 할 말 없는 거지 그러면. 휴문 적어도 중국 통사로부터 바로 중국의 국내 시장은 서구 제국의 대내외 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쓰고 있는 대목을 인용하고 있는 몽테스키유의 법의 정신을 다 읽었고 이에 대해 상세히 평론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중국 상공업에 대한 이와 같은 탄탄한 정보 지식 속에서 휴문 돌비적으로 새로운 자유상업론을 전개한다. 또 이런 연관에서 등장한 그의 자유상업론만이 프랑스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게 발달한 영국의 상업을 정상적 발전 과정으로 긍정하고 선구적으로 설명한다. 이런 까닭에 중국의 경제적 현실로 구현된 공맹, 사마천, 왕한석의 정치 경제 철학은 케네에게서보다 휴맥에서 덜 굴절되고 더 완전한 형태로 먼저 이룬화한다. 무엇보다도 실루에트는 중국인의 통치와 도덕의 일반 이념, 특히 공자의 저작에서 추출된 이념에서 일부러 이게 불어를 다 밝혀준 이유가 뒤에가 파티클리레망 데 우브로드 콤푸시우스 공자님을 상당히 중시하면서 이 상업이나 이런 걸 농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자의 통치 원리로서의 무위 이치에 주목했다. 휴문 1734년에서 37년 사이 프랑스의 라플레시 예수의 학교 도서관에서 틀림없이 이 책을 읽었을 것이다. 실루에트는 이 책에서 쿠플레의 중국 철학자 공자를 인용하며 공자의 무위이치 통치 이론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많은 것을 하는 또는 자신의 무의 속에서 활동하는 군자의 움직임, 나아가 만물이 의존하는 하나의 주권적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하늘의 침묵의 언어, 조용한 움직임으로서의 하늘의 언어, 아니 하늘의 웅변적 침묵 등 다양한 비유의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영향 속에서 휴음은 상업론에서 공자와 유사하게 인간의 본성에 부응되는 자연스러운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천명하는 무의이치 사상을 피력한다. 자유롭고 아주 호전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는 교역과 제조업의 부재가 종종 국가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질지라도 인간사의 통상적 과정에서는 그것이 아주 상반된 경향을 갖게 될 것임이 확실하다. 주권자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취해야 하지 감히 인간의 사고 원리와 사고 방식을 폭력적으로 변경하려고 주장해서는 아니 된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백성을 있는 그대로 취해야 된다 이 말은 무의치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백성이 원하는 대로 같이 원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대로 같이 싫어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지금 무의치를 어떻게든 지금 이 사람이 받아들인 거예요. 시간의 오랜 경과는 사건과 사정의 다양성과 함께 인간사의 면모를 그렇게 상이하게 만드는 저 커다란 혁명들을 낳는 데 필수적이다. 개별 사회를 지탱해주는 일련의 원리들이 덜 자연스러우면 덜 자연스러울수록 입법자는 인간사를 일으키고 개발하는 데서 그만큼 더 많은 난관을 겪게 될 것이다. 인간의 통상적 성향에 부응하고 이 통상적 성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향상을 이 성향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이 입법자의 최선의 정책이다. 무의치라는 말을 넉자를 지금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식의 내용이에요. 자. 사물의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에 따라 산업과 예술과 교역은 피치자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주권자의 권력을 함께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자는 인간을 있는 그대로 취해야 하지 감히 인간의 사고 원리와 사고 방식을 폭력적으로 변경하려고 주장해서는 아니 된다는 구절은 공자의 무의이치를 반복하는 듯하고 시간의 오랜 경과는 사건과 사정의 다양성과 함께 인간사의 면모를 그렇게 상이하게 만드는 저 커다란 혁명들을 낳는 데 필수적이다는 구절은 유구함은 이를 성취하는 소이다는 중용의 한 구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어떤 것을 성취시키고 혁명을 달성하고 그러는 것은 혁명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루아침 뭐 뒤집어 엎는 걸 혁명이라고 생각하는데 혁명에도 때가 있다고 하죠. 때가 무르익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무르익으려면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유구함이 이를 성취시키는 소이다. 방법이거나 그 근거거나 이유다. 이렇게 공자가 말했는데 그 말을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의 경과. 시간은 오랜 경과가 그런 큰 일을 변화를 가져온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공자님 말은 이해를 못해도 흉 말은 이해하기 쉬울 거야. 그러지? 응? 김진우. 네. 자. 또한 휴문 주장하기를 상업은 자유로운 국가에서 더 번창한다고 말한다. 상업이 자유 헌정 이외의 헌정에서 결코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은 확립된 의견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의견은 더 오래고 더 넓은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아테네, 시라큐스, 카르타고와 베니스, 플로렌스, 제노아, 그리고 앤트워프, 네덜란드, 잉글랜드 등을 관통하는 발전 중인 상업을 추적해보면 우리는 언제나 상업이 자유헌정에 정착한다는 점을 발견한다. 18세기 중반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특권 상인들만이 그 권력자와 뭔가 끈을 맺은 연줄을 맺은 특권 상인들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중세 도시국가는 이제 왕과 연줄을 맺고 세금을 많이 주는 대신에 자기들의 자유를 도시의 자유를 통치권을 얻은 거잖아요. 그것이 봉건 귀족 때는 눈에 까시겠죠. 박정희 때는 어떻게 됐어? 저기하고 연줄 닫는 놈들만 재벌 만들어줬지. 그게 자유상업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박정희가 경제 발전을 시켰다고 하는 그런 헛소리들이 난무를 하는데 그런 걸로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고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더 발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승만이 무슨 경제 발전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승만 시기에 자연스럽게 성장한 그 성장 속도나 박정희가 뭐 5개년 계획 한다고 막 탄압하면서 개지랄을 떨었던 그 속도나 비슷해요. 성장률이 7.8% 정도 성장했어요. 평균 매년. 이승만 시대에 박정희 때 9% 정도 성장했어요. 그 뭐 한 1% 정도 더 성장하려고 그렇게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한번 성장이 시작이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으면, 다른 말로 4.19 혁명에 의해서 일어난 민주당 정권이 계속 잡고 있었으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중국에서 경험했던 그 막 연간 14% 15% 성장률 있잖아요. 그걸 달성했을 것이다. 왜? 당연히 자유로운 것이 더 빨리 발전하게 만드니까. 또 왜? 전쟁 끝나고 나서 자연적인 전쟁 복구가 되는 것은 뭐 순리 아니야? 그냥 다 파괴되는데 거기서 제로에서 일어나는 것은 쉽사리 성장률이 막 10% 20% 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게 박정희 덕이라고 생각하는 건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박정희가 있어서 문제가 더 많이 생겨가지고 성장이 늦춰지게 된 박정희의 독재의 기회비용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박정희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건, 박정희 덕으로 생각하는 건 정신 나가는 거야. 꼭 일제시대 때 조선 총독부 덕택으로 발전했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그건 조선 총독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장애였는지, 우리 민족 자본이 발전하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네? 박정희하고 조선 총독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이 그놈은 일본 놈을 계속 찬양하고 그냥 일본적 사고밖에 없는데, 배운 것이란 거 그것밖에 없고, 일본 육군 중위 출신이고, 일본이 망한 걸 원통해 있고, 만주 군관학교를 3등으로 졸업해서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유학 가서 돌아와가지고 좀 있다가 망해버렸는데, 일본 제국이 얼마나 원통했겠어. 어? 1년도 안 돼서 망해버렸어. 죽으라고 훈련받고 왔더니 중위 달고 돌아왔는데. 나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일본 군국주의적 사고가 위험하다고 본 거고, 그 위험은, 그 사고가 우리 그냥 놔뒀더라도, 이승만처럼 아예 경제정책을 하나도 안 썼더라도 폭발적으로 엑스플로시브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성장 동력을 많이 훼손시켰다. 그 군국주의적 사고가. 자. 세계 3대 무역 도시는 런던, 암스테르담, 함부르크였다. 이들은 모두 자유 도시들이고 프로테스탄트 도시들, 즉 이중적 자유를 누리는 도시들이다. 그러나 자유 없는 절대 왕정이면서도 대외 무역을 발전시킨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있어서 상업이 자유 헌정 이외의 헌정에서 결코 번영할 수 없다는 저 확립된 경륜을 확실하지 않고 불가류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듯하지만, 프랑스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절대 헌정에 바로 그 본성에 내재하고 이것과 불가분적인 상업에 해로운 어떤 것이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귀족적 정서, 상업과 육체노동을 멸시하는 귀족 정서, 이게 가장 큰 경제 발전의 장애물인 거예요. 이 반상업적 요소는 바로 이런 왕정의 본질적인 풍조인 자귀 선망과 상업 멸시 풍조다. 절대 헌정에서 상업은 덜 영예롭기 때문에 쇠락한다. 이런 헌정 체제에서 신분 자귀의 상하 질서는 군주정의 지탱에 절대 필요하다. 그리하여 탄생, 칭호, 지위는 근명과 제부보다 영예롭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 관념들이 지배하는 한 모든 적잖은 상인들이 특권과 영예가 결부된 저 모종의 업종을 구입하기 위해 상업을 내던지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상업의 고도 성장은 영국 같은 자유헌정이나 귀족도 노비도 없는 자유평등한 중국 같은 제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자, 유교는 상업, 돈 버는 것들을 촉진하고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양민정책의 중요한 하나의 지주대라고 봤어요. 상업을 하든 공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돈을 벌어서 백성들이 잘 살게 만드는 거 중시했고,
아치브 돈 버는 걸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늘 촉진시키려고 애를 썼다. 근데 6.25 때문에 중국이 상업화와 자본주의화에 실패했다고 막스 베버는 해석하거든요. 근데 동시대에 상업에 대한 멸시 정도와 영국에서도 그렇게 자유환정이었지만 상인이 영국 귀족들에게 멸시받는 정도 같은 건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동시대에도. 저도 그건 알고 있으니까 뭐 써놓기는 했던데 막스 베버가 얼마만큼 경멸을 받았는지 상업이 유럽에서 그자는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고 책을 안 읽어서 몰라요. 내 책에서는 여기 나오잖아. 내가 인용하는 이 책에서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서양의 대가들이라고 고전 클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읽은 책의 부피 정도는 아주 형편없는 정도예요. 형편없는 정도. 아마 르꽁도 이 책을 전혀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는. 르꽁트를 봤으면 중국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영국의 또는 프랑스의 사정을 풍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근데 이걸 읽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상업에 대한 멸시가 중국에 있었고 유럽에는 덜했다. 이따위시 반대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대말을. 그러면 나같이 아는 사람이 막스 베버를 그런 걸 읽으면 얼마나 토 나오려고 하는지 알아? 어? 그저께 먹은 것도 토해지려고. 자. 나아가 휴문, 상공업의 발달과 그에 따른 중간층 부자들, 왕후장상과 맞먹는 사마천의 소봉 같은 갑부들의 형성과 증가가 나라의 자유와 균형을 유지하게 해줄 것이라고 갈파한다. 우리는 기술의 진보가 오히려 자유에 이롭고 자유정부를 산출하지는 않을지라도 보전하는 자연적 경향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한다. 기술이 소홀히 취급되는 야생적인 미개 국민에게서 모든 노동은 땅의 경작에 쏟아부어진다. 그리고 전 사회는 두 계급, 즉 지주와 그 가신 아니면 소작인으로 나뉜다. 후자는 필연적으로 종속적이고 예종과 복종의 적격이다. 특히 그들이 아무런 부도 갖지 못하고 농업지식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기술도 소홀히 취급된다. 전자는 자연스럽게 소참주로 자신의 지위를 구축하고 평화와 질서를 위해 절대적 주인에게 복종한다. 그렇지 않고 그들이 만약 고대 남자들처럼 독립을 유지한다면 그들 간의 불화와 경쟁에 빠져 전 사회를 혼란 속으로 내동댕이 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전제국가보다 더 나쁜 것이다. 그러나 사치가 상공업을 양성하는 곳에서는 농민이 농지의 정확한 경작에 의해 부유해지고 독립적이 되는 한편 무역인과 상인들이 재산의 한 몫을 획득하고 공적 자유의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공고한 토대인 중간 신분에게 권위와 존중을 가져다 준다. 이들은 농사꾼들처럼 빈곤과 저열한 기계로 노예 상태에 굴종하지 않는다. 이들은 영주들처럼 타인들에게 폭군 노릇을 하고 싶은 욕망도 없고 이 욕망의 충족을 위해 다른 폭군적 주권자에게 굴복하도록 유혹되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재산을 확실히 지켜주고 그들을 귀족적 폭정만이 아니라 군주적 폭정으로부터도 지켜줄 동등한 법률을 갈망한다. 법치주의는 상업이 요구하는 거예요. 안정성이 있어야 장사를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뭐 도루묵이 된다. 맨날 뭐 벌어놓고 보면 도루묵이 되고, 계속 그냥 돈 많이 번 줄 알았더니 그냥 왕이 그냥 돈을 엄청 많이 풀어가지고 그냥 2분의 1로 파파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면 그냥 2배 번 줄 알았더니 도루묵 됐어. 그러면 안 되죠. 아담 스미스는 훗날 상공업의 자유 효과에 대한 휴메의 이 지적을 높이 평가했다. 상업과 제조업은 스미스 하는 말이야? 아담 스미스. 점차 질서와 훌륭한 정부를 도입하고 개인들의 자유와 안전을 도입한다. 이것은 상업의 모든 중요한 효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효과다. 휴은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 이것을 본 유일한 필자다. 유일한 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된 필자인데 자기 이제 고향 선배를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많이 배웠고 아담 스미스는 휴머로부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자유로운 국가에서만 상업이 발전한다 이렇게 출발해서 나중에 상업은 자유를 이제 개런티해 주는 걸로 촉진해 주는 걸로 끝나고 있는데 두 가지 기능을 하나는 자유가 있어야 상업이 발전하지만 자유는 또
그런 법적으로 안정된 어떤 상업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게 되면서 자유를 촉진하게 된다.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라고. 자. 중국의 상공업 발달과 휴메 상업론의 연관성. 또한 휴문, 우위 이치, 자유상공업, 무국 강병의 상호 연관성을 확신한다. 케네의 중농주의적 자유상공업론과 함께 아담 스미스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상업론에서 그는 일단 상업에서 국가가 위대해지는 것과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은 상호 조화된다고 강조한다. 국가의 위력과 피치자들의 행복은 양자가 늘 어떤 점에서 아무리 독립적이라고 상정되더라도 상업의 관점에서 흔히 불가분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사인들이 무역과 부의 보유에서 공공의 권력으로부터 더 큰 안전을 얻는 것처럼 공공은 사인들의 풍요 및 광범한 상업과 비례해서 강력해진다. 이 준칙은 일반적으로 참이다. 그런데 백성이 행복해지려면 케네의 중농주의와 반대로 상공업이 발달해 백성들이 사치품들을 수입, 생산, 향유할 수 있어야 그리하여 농업의 발달과 상공업의 발달이 일정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사치품을 억압하게 되면 쓰는 것을 억압하게 되고 자꾸 무슨 소비를 과소비를 탄압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상공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뭐 궁극적으로는 자유가 발전할 수 없겠죠.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더 벌려고 그러고 더 좀이라도 멋있게 밥 먹고 놀라고 돈 버는 거 아닌가? 그냥 뭐라고 돈 벌어? 그냥 싸놓으려고 돈 벌어. 돈 버는 의욕까지도 없어지게 돼요. 사치품을 탄압하게 되면. 자. 모든 국가의 대중은 농부와 제조업자로 나뉜다. 전자는 농경에 고용되고 후자는 전자가 공급하는 재료들을 가공해 인간 생활에 필수적인 또는 장식적인 온갖 상품을 만든다. 장식적이다. 이 부분이 이제 사치적인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주로 수렵과 어로에 의해 살던 야만적 단계를 떠나자마자 이 두 직업 부류에 속해야 한다. 처음에는 농업 기술이 사회의 가장 많은 부분을 고용한다. 그러나 시간과 경험은 농업 기술을 아주 많이 향상시켜서 경작에 금방 고용된 사람들보다 더 큰 수의 사람들을 또는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필수적 제조품을 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수의 사람들을 기존 농토가 손쉽게 먹여 살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잉여일손이 흔히 사치공예라고 명명되는 기예공예에 응용된다면 국가의 행복을 더해줄 것이다. 이 일손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할 즐거움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농업의 70%, 80%, 90%의 인구가 투입됐던 그런 농업국가 단계에서 농업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90% 필요했던 인구 일손은 필요 없어지고 50%로 줄어들었다. 그럼 나머지 40%의 일손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런 이제 상공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옛날에 만드는 생활 필수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술적인 작품, 좀 사치적이고 데코라티브한 작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 상업과 농업이 이제 서로 지탱해주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한쪽을 탄압하게 되면 이제 결국 농업에서 필요한 것, 농업에서 제공해주는 재료가 사치품도 만드는 데 쓰이는데 사치품을 탄압하면 농업에서 못 오게 되겠죠. 생산을 못 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이미 칼막스가 내다본 거지만은 농업에 여기서 금방 고용된다 그 말은 농업에 직접 고용된다는 뜻이야. 번역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앞에서 경작에 금방 고용된 게 아니라 경작에 직접 고용된 아마 이런 뜻으로 썼을 거예요. 휴미 또 뒤에도 응용된다고 그랬는데 응용되면 투입된다면 그런 뜻으로 썼을 것이고 플라이가 바로나 뭐 금방이나 좀 애매해서 시간적 의미가 들어가 버리는 것보다 직접 다이렉트라는 뜻으로 인스탄틀리를 쓴 건데 아무튼 간에 내가 말하려는 건 이제 그 중요한 게 직접 농업 노동에 투입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금 1%대 이하로 3%에서 1%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예 뭐 농업을 폐해버리고 그냥 제조업만 하지 뭐 상공업만 한다 이렇게
요구할 사람도 있고, 특히 이제 한국의 그 도시 상공업자들은 그런 이익을 추구를 해요. 농업은 아주 귀찮기만 하고 끊임없이 빚을 탕감해 줘야 되고, 뭐 하여간 자꾸 지원금이나 줘야 되고, 똥구멍에 바람 불어서 살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는, 세금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0.8%가 농민이에요. 근데 농업이 없어져 버리면, 농업이 그렇게 0.8%의 인구로 노동력 중에 0.8%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 자동화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은 옛날에는 비행기로 씨를 뿌렸는데 지금 비행기도 아니고 드론으로 씨를 뿌려요. 더 정확하게 뿌릴 수 있다고. 비행기는 말이야, 지가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도 많이 씨앗이 날아가 버리는데, 드론은 그러지 않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아주 더 좋고 조종하기가 쉽고, AI가 장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농업, 트랙터를 비롯하여 모든 농업 관련 농기구로부터 그런 자동화된 농업 시설 또는 장치들, 그리고 각종 비료들, 이런 것을 만드는데 미국 인구에 또 더하기 농업에서 나온 그런 재료를 가지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까지 합쳐서 미국의 근로자의 33% 이상이 농업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에 직접 고용된 사람이 0.8%밖에 아니더라도 농업에 입대고 사는 사람은 3분의 1을 넘어버려요, 인구에. 그러니까 그 장사해서 먹는 사람들이, 상공업만 해서 먹는 사람들이 농업을 깔보면서 아예 뭐 저렇게 1%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그냥 농업을 폐지해버리고 다 수입해서 쓰지, 그렇게 되는 순간 비료공장 망하고 모든 각종 씨앗 육종 업체 다 망하고 농기구 업체, 공업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공업이. 어? 드론도 무너져 버리고. 지금 뭐 농민들 거의 약 뿌리는 사람 없어. 옛날에 분무기로 약 뿌리다가 바람 방향이 바뀌게 되면 그 먹어갖고 막 죽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드론이 다 그 농약을 뿌린다고. 집에서 조정해. 창문 열 필요도 없어. 그냥 창문을 다 통과해서 이게 명령을 먹으니까. 그런 세상에 그 드론을 만드는, 농업을 없애면 드론을 만드는 공업도 또 창업도 스타트업도 다 망해버리겠죠. 아주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농업의 중요성은 끝내 가도 아무리 직접 인스탄트력에 투입된 노동자 숫자가 0.1%로 줄어들더라도 농업 전체에 입을 대고 사는 사람 숫자는 3분의 1을 늘 넘을 것이다. 무슨 말 알겠죠? 농업이 왜 중요한지. 자. 반대로 휴문 제조업과 공학기술이 낙후한 나라를 가난하고 취약한 나라로 간주한다. 제조업과 공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은 곳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의 숙련기능과 산업이 증대되면 그들의 노동으로부터 그들을 먹여 살리기에 족한 수준을 넘어 커다란 잉여가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숙련과 근면을 증대시킬 유혹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잉여를 그들의 쾌락이나 허용에 쓸 상품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태의 습관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지배한다. 농토의 더 큰 부분은 경작되지 않은 채 방치된다. 경작되는 것은 농부들의 숙련과 부지런함의 부족으로 극대치를 산출하지 않는다. 어느 때 공적 비상시국이 되어 커다란 수가 공적 복무에 고용되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인민의 노동은 이 수를 먹여 살릴 어떤 잉여물도 제공하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숙련과 근면을 갑자기 증대시킬 수 없다. 경작되지 않던 농토는 경작지로 복구되는데 몇 년이 필요하다. 군대는 그 사이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정벌을 감행하거나 군량의 부재로 해체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상공업이 발달하면 주권자의 권력과 국가의 위력, 부국 강병이 국민의 행복에 비례해 증대된다. 이런 경우에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반 이상을 징병을 하더라도 농업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농사를 지어줘서 먹여 살릴 게 아니야. 군대도 먹여 살리고 일반 거기 사람들도 먹여 살려서 군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거야. 농업으로만 있으면 이렇게 버려지거나 뭐 하고 있다가 팽팽 놀다가 이제 전쟁 나면 싸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해 휴문 사상 초유의 노동가치 이론으로 놀랍도록 쉽게 탁월한 설명을 제시한다.
세계의 모든 것은 노동에 의해 구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은 노동의 유일한 원인이다. 제조업과 공학 기술이 풍요로운 국민은 농부만이 아니라 지주도 농업을 학문으로 연구하고 그 근면과 관심을 배가한다. 노동에서 나오는 잉여는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치가 그들로 하여금 탐내게 하는 저 상품들을 통해 제조업자들과 교환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땅은 그것을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필품을 공급한다. 평화와 평온의 시기에는 이 잉여가 제조업자들과 기술 개량자들을 먹여 살리는 데 들어간다. 그러나 공적 비상시국에는 정부가 이 제조업자들 대부분을 군인으로 전환시키고 이들을 농부의 노동으로부터 나오는 잉여로 손쉽게 먹여 살릴 수 있다. 주권자는 군대를 키우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군대의 생계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을 절약하도록 강제한다. 상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입대하든지 농업으로 돌아가야 하고 이로써 이제 일자리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일부 노동자들을 입대하도록 만든다. 문제를 추상적으로 고찰하자면 제조업은 아주 많은 노동을 축적하는 만큼 그것도 공공기관이 생필품을 하나도 박탈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종류의 노동을 축적하는 만큼 국가 권력을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노동이 단순한 생필품 부문 저편에 더 많이 고용되면 고용될수록 국가는 그만큼 강해진다. 그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쉽사리 공적 복무로 전환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상시국에 다 필요하지 않잖아. 비상시국에는 전쟁 물자와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할 뿐이지. 근데 그걸 전쟁 징집을 한다 하더라도 산업 구조에 큰 타격을 안 입어요. 사치하던 것을 또 마시던 술을 좀 줄이면 전쟁을 할 수가 있잖아. 예? 그러므로 주권자의 위력과 국가의 행복은 대개 상공업의 관점에서 결합된다. 이 관점을 먼저 가진 나라가 앞질러 가게 돼요. 근대에는. 상공업은 국민이 사치를 줄이고 긴축해 최소의 의식주로 전쟁을 치러야 할 때 엄청난 세금과 병력을 공급해준다. 농업의 생산력은 어차피 평시에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상공업 인구를 먹여 살렸으므로 상공업 인구의 대부분이 군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이 군인들을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 아니 상공업자들을 먹여 살리고 상공업 노동자들을 먹여 살렸으니까 그들이 군인이 됐어. 똑같이 거기다 대주면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네? 자. 민군 의식주를 빼고 남는 잉여는 전쟁 비용으로 충당하면 된다. 자유상공업에 기초한 휴메의 이 부국강병론은 사마천이 언급한 저 월나라 개연의 부국강병론을 마치 그대로 재현한 듯하다. 나아가 휴은 케네와 달리 사마천처럼 사치품의 대외무역도 차별하지 않는다. 대외무역은 백성의 사치품 향유와 행복을 증진시키고 국가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근면, 생산, 기술 발전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역사를 참조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외무역이 국내 제조업에서의 어떤 세련화에 선행하고 국내 사치를 야기해 왔다는 것을 발견한다.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완성되어 있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외국 상품을 쓰려는 유혹은 느린 속도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결코 그 진기함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는 국내 상품을 개선하려는 유혹보다 더 크다. 국내에서 남아돌아 가격이 없는 상품을 토양이나 기후가 알맞지 않은 나라에 수출하는 일은 이윤도 막대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사치품의 기쁨과 상업 이윤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기쁨의 자기 나라에서는 지금 형편없는 골뱅이가 영국의 어부들이 말이야 지금 현재 막 완전히 친한파가 돼가지고 난리야. 버려지고 맨날 귀찮게 여기던 골뱅이가 한국 골뱅이보다 한 2배 정도 크거든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골뱅인데 다 영국제야 90%가. 근데 자기들이 지금 농업이 지금 망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한국에서 막 수입해서 자기들을 떼부자를 만들어줬단 말이야. 막 1년에 막 1억 5천씩 벌게 만들고. 왜 한국이 그냥 고맙기만 한 게 아니라 한국 노래도 막 다 듣고 막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혹시 한국이 좀 무슨 피해를 입어갖고 골뱅이 수입을 줄이지 않나 막 그 걱정은 돼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걱정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자기들에게는 지천이고 정말 쓸모없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대단히 귀중한 술안주거리가 되는 이런 데서 교육, 국제 교역의 그런 기쁨과 이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쁨의 정교한 감각과 근면은 일단 일깨워지면 대외무역과 국내 교역 양쪽의 모든 부분에서 향상을 촉진시키도록 사람들을 부추긴다. 이것이 아마도 이방인들과의 사업으로부터 생겨나는 주요 이익일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을 나태로부터 깨워 일으킨다. 나태로부터만 아니라 절망으로부터도 일깨우게 돼요. 그 영국 어부들이 다른 어의 거들이 다 무너져 갖고 잘 잡히지도 않는데 그 쓸데없는 것만 발에 걸리니까 귀찮고 정말 짜증 났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 될 줄이야. 응? 그냥 거기서 절망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다들. 자, 모방은 곧 이 모든 기술들을 전파시키는 한편 국내 제조업은 기술 향상에서 외국 제조업들을 흉내내려고 경쟁하고 모든 국내 상품에 반응한 한 완벽성의 극치로 끌어올린다. 이제 모방은 이제 우리가 골뱅이로 안주를 하는 것까지 영국인들이 모방할 거예요. 그러면 그 골뱅이 가격은 더 치솟을 거야. 우리하고 입이 두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유럽에서 그러면 전 세계 또 골뱅이가 바닥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나 대외무역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불필요해지거나 외국이 정복에 의해 내국으로 변하는 경우는 대외무역 대신 세련된 사치품의 국내 소비를 위한 국내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다. 다시 상업론에서 휴음은 이런 식으로 변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강대함을 유지하는 나라로 세계 최고의 번영국가 중국을 들고 있다. 사회의 일들이 한 번 이 상황에 이르는 경우에 어떤 국민은 대부분의 대외무역을 잃더라도 강대한 국민의 지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 이방인들이 우리의 상품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상품을 만드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소는 국내에서 필요한 다른 상품들의 어떤 세련화로 전환될 것이다. 부를 가진 모든 내국인들이 그들이 바라는 만큼 풍부한 국내 상품을 있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완벽화 속에서 즐기기까지 그 일손들이 일할 자재들은 언제나 남아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중국은 자국 영토의 경계를 넘는 무역이 아주 근소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제국 가운데 하나로 대표된다. 자, 일단 국제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중국에서는 전부 국내무역으로 변해 있죠. 만주도 즉있고 원래 만주는 바깥에 독립적인 여진족의 나라였는데 또 서하도 우이구르의 나라였고 티벳도 이거는 다 근데 포섭돼 가지고 하나의 제국 안으로 들어와서 국제무역을 해야 됐던 나라들이 이제 국내무역 파트너로 변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사치품은 계속 또 만드는 거야. 이 지역에서 이 사치품이 유명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붓이 유명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비단이 유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유명하게 국내에서 지역 간 전문화가 벌어졌어요. 중국은. 그래서 계속 교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자. 휴문 여기서 중국의 대외무역이 저조하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중국 대외무역의 상대적 저조를 생필품과 사치품, 대내외 교역의 차별 없는 자유상공업 발달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해석하고 이런 까닭에 국력 유지에 별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논평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외무역을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이런 말은 관리하는 컨트롤드한 그런 무역을 했을 뿐이지 전 세계의 무역은 개방돼 있어. 다만 서양에 대해서만 가차없이 그렇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어린이들을 약취해 갖고 노예로 팔아먹기 때문에 이놈들은 접촉 오면 위험한 걸로 봐서 아주 광주나 몇 군데 6군데 개항 항구에만 한정해서 그들은 접촉을 하도록 했는데 그 무역의 규모도 어마어마해가지고 전 세계 은이 중국으로 마치 홈통에 물건이 빨려 들어가듯이 싹 들어가 버린 걸 보면은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동남아시아와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 북방 나라들하고는 엄청난 규모로 무역을 했어요. 그게 공무역도 있고, 그 이제 조공 바치는 거, 그 조공은 이제 하나의 상징적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고, 그 조공선이 만약에 열척이 간다 그러면 그 조공선 위에다가 갑판에 싣는 거 이제 오히려 조금이고 갑판 밑에 실는 거 더 많은 뭐 7, 8배 많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걸 이제 저하 또는 발라스트라고 영어는 그러죠. 그거 없으면 배가 뒤집혀 버려요.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실른다는 핑계 하에 왕창 싣고 가갖고 중국에다 왕창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석 달 걸리잖아요. 거기서 요괴 행각하는 동안에. 그래서 또 왕창 싣고 와요. 왜? 또 뒤집히니까 핑계대고 왕창 싣고 와서 한국에 조선에 와서 팔았어요.
그걸 각국이 다 그걸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든 영국이든 네덜란드든 자기들도 그런 거 조공을 바칠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안 끼워줘요, 중국이. 너희들은 6개 항구에서만 하라고. 우리는 그 항구로 갈 것도 없어. 그냥 상해로 막 가고 천진으로 막 가고 그랬어요. 또는 그냥 육지로도 국경무역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공무역도 있었고 그런 간접적으로 승인된 저하무역, 즉 발라스트 무역도 있었고 또 국경무역도 있었고 또 사적으로 허용된 사무역도 있었고 또 가장 방대했던 밀무역도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한 번도 국경을 닫은 적이 없어요. 이 상업에 관한. 자. 그러나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에서 참 밀무역과 관련해서는 밀무역에 있겠거니 하고 모든 밀무역을 눈 감아줬어요. 공식적으로 체면이 좀 그러니까 까놓고는 하지 마라. 나는 단속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정도. 꼭 우리 저 노래방에 원래 그 여자들 나오면 안 되죠, 원래 노래방에. 근데 다 나오지. 근데 지금 단속하면 어떻게 되지? 굶어주는 사람 많겠지. 그러니까 그런 정도니까 중국 정부도 그냥 알고 공식적으로 봐주는 문서상 보면은 알고도 다 봐주는 문서가 많아요. 그냥 이 밀무역인데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는 왕창 한 몇 개월은 봐준다 이런 식으로. 자.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에서 상론했듯이 중국의 대외무역은 명나라부터 19세기까지 번창일로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대외무역이 근소하다는 휴메 인식은 피상적인 것이다. 휴메의 이런 피상적 인식은 뒤에 상론하듯이 아담 스미스도 공유한다. 이처럼 휴무는 서양의 역사와 철학사에서 단절적으로 새로운 자유상공업론을 전개했다. 단절적으로 새롭다는 것은 서양의 자유상공업 정책과 그의 자유상공업론이 서양 사상의 내재적 발전의 산물이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된 것들이라는 것을 뜻한다. 휴미 밝히고 있듯이 자유상공업론은 17세기 이전까지 서구에 존재한 적이 없었고 휴미 이 글을 쓰던 1741년과 1752년까지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프랑스에서 상업감독관 뱅상 드 구르네가 레세페르를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레세페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1755에서 56년경이었고 튀르고가 뱅상 드 구르네를 지지하는 글을 처음 잡지에 기고한 것은 1759년이었다. 다 이 흉보다 느리죠. 그런데 흉이 프랑스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아까 멜롱하고 그 누구한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들은 또 선각자들이었던 거예요. 네? 선각자들한테 배워서 이렇게 말하니까 흉은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그 사람 멜롱이나 또는 앞에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유명해져 버려요. 실루엣보다 유명해져서 실루엣 글보다도 흉의 글이 더 많이 익혀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차이가 뭐 거의 14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들이 말하는 레세페르를 말하는 차이가 나니까 아무래도 휴무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자. 따라서 휴미 1752년 쓴 상업론이 프랑스인들의 이런 때늦은 주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것도 확실하다. 거꾸로 그들이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보면. 자. 하지만 휴메의 완전한 자유상공론은 결코 그의 개인적 천재성의 산물이 아니다. 상론했듯이 휴는 인간의 통상적 성향에 부응해 이 성향의 온갖 향상을 보장하는 자연스러운 사회 원리를 주장하고 대외무역만을 중시하는 중상주의적 독점체의 특권도 순수한 농업국가도 부정하며 농업과 상공업, 생필품과 사치품, 대외무역과 국내 상업을 차별하지 않고 중시하는 무차별적 자유상공업론 그리고 이에 근거한 부국강병론 등을 주장했다. 그런데 휴메의 이런 주장들은 중국의 역대 정부에 의해 현실로 구현된 공맹, 사마천, 왕한석의 양민정책 및 경세철학과 완전히 상통한다. 휴문 케네의 중농주의가 등장하기 이전에 시민자유론과 상업론을 썼기 때문에 이 시기에 중농주의의 자유상공업론을 접할 수 없었다. 또한 그의 상본주의적 주장은 농업만을 생산적 부문으로 간주하는 중농주의의 핵심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중농주의는 원활한 경제순환과 재생산을 위해 자유교역을 전제하되 농업을 중시하는 가운데 상공업을 차별하고
생필품 생산을 중시하는 가운데 장식용 사치품 생산을 억압하며 대외무역만을 앞에 사치품 생산을 억압하면 안 된다는 그 사상은 정면으로 충돌하죠. 그러니까 절대로 케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케네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휴메의 영향을 받으면 받았지 거꾸로는 아니다. 자. 대외무역만을 중시하는 중상주의에 맞서 국내 상업을 중시하고 대외무역을 경시하기 때문이다. 정황과 전거들을 볼 때 휴메 자유상공업론이 서 있는 물적 토대는 분명 서구 제국의 대내외 시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더 자유로운 국내 시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 중국의 실존, 중국과의 교역의 확대와 대중국 무역 국가들의 상업적 번영이고 그 이론적 토대는 공맹 철학과 중국의 무이이치 사상과 전통적 농상 양본주의 경제 원칙 및 그 실천에 유구한 역사였던 것이다. 앞서 상론했듯이 휴음은 1752년의 상업론에 스스로 중국의 농상 양본주의 경제를 참조했음을 알려주는 단서로 멜롱의 유명한 상업에 관한 정치평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그대로 공자 철학과 중국의 경제 철학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걸 증거를 잡아내려면 휴메의 그런 상업론 같은 것도 대단히 정밀하게 읽어야 잡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의식딱딱하게 말이야. 전혀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것처럼 글을 쓰고 뭐 각주는 조그만하게 숨겨놓거든요. 찾을 수도 없을 만큼. 자. 멜롱의 이 상업에 관한 정치평론을 통해 휴미 이 책에 인용된 르콩트의 중국의 현재 체제에 대한 신비망록과 실루에트의 중국인의 통치와 도덕의 일반 이념도 읽었음이 밝혀진다. 이런 까닭에 중국의 경제 철학은 케네에게서보다 휴맥에서 덜 굴절되고 더 완전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었다. 앞서 시사했듯이 영국 경험론자들은 18세기 내내 영국에 비해 정치적으로 낙후했던 프랑스의 합리주의자들이나 절충주의자들보다 겉으로 공맹 철학에 덜 열광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프랑스 철학자들보다 실은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실질적으로 공맹 철학을 먼저 그들의 철학의 근본 내용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의 합리주의적, 지성주의적 세계관을 극복한 신철학, 즉 경험주의적 근대 철학과 근대적 정치경제학을 창조했다. 이를 통해 영국인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그리스 전통과 기독교 전통으로부터 벗어나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향유해오던 학문적, 예술적, 종교적,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자유를 유럽에서 제일 먼저 수용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등 유무열의 혁명 투쟁을 통해 확립해 나갔던 것이다. 특히 아담 스미스의 도덕론과 자유경제론은 휴메 철학보다 더 깊이 공맹 철학을 내면화하고 있다. 자, 다음에 아담 스미스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흉보다도 여러분들은 아담 스미스가 더 잘 알려져 있을 거예요. 뭐 잘 알지도 못하지만 이름만 알겠지, 이름만. 어? 자세히 하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욕심 부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니까.